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테스트 했습니다. 예. 저는 외과기실 대장문외과 허혁입니다. 오늘 패컬티 세미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원주 교수님 그리고 김덕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먼저 정원주 교수님께서 New Field Surgical Hospital Medicine에 대해서 패컬티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일반외과 정원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New Field Surgical Hospital Medicin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입장 화면 좀 눌러주실까요? 네. 네. 네, 저희 기관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서지컬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외과에서 꽤 오랜 시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병원에서 2개 병동 그리고 본관 세브란스 병원에서 2개 병동을 해서 이제 전체 4개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전체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입원 전담 교수가 인페이션트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의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는 크게 2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페이션트 세이프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이 퀄리티의 진료에 대한 그 사회적 니즈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 2가지가 결국은 비용 효과까지 이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백그라운드로 2017년 5월에 안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과에서 입원 전담 전문 제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6년 5개월 정도 되었고요. 꽤 긴 시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외과 입원 전담 전문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임상적 측면에서는 어드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와 페리오퍼레이티브 케어 이 2가지를 담당하고 또 이제 그 외로 에듀케이셔널 리서치, 인페이션트 시스템 케어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접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클리니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이 2가지를 주로 접하게 되실 텐데요. 먼저 미국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제 하스피탈리스트라는 이런 직군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페이션트 세이프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는 한 8만 명 이상의 입원 전담 전문의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 이 당시 이 논문, 애니제임이 나왔던 이 논문은 2016년도인데요. 이제 이때 말했다 한 5만 6천 명 정도의 이 숫자 자체도 이 당시 기준으로는 카디올로지 숫자의 한 2배 정도 되고 소아과 의사의 숫자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의사의 한 8% 조금 넘는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의사를 대략 10만 명이 넘지만 10만 명으로 잡아도 한 8천 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전국적으로 내외과 통틀어서 400명이 지금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미국과 같은 비슷한 분율로 만약에 입원 전담 전문의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제 저희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희는 아마도 여기쯤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병원의 75%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근무를 하면서 인페이션트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내과,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입원 전담 전문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좀 현실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이제 하스피탈리스트 시대라는 이런 페이퍼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시작되고 이때가 한 20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가장 큰 효과는 사실 코스트 이펙트였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인페이션트 케어를 함을 통해서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약 6천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12조 정도의 코스트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뭐 분쟁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의료 손실이 감소하고 환자 안전이 증진되고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 정도의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부분으로 이 이제 제도가 확산이 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인페이션트 케어만 간단히 담당하다가 이제 점점 응급실이나 블러드뱅크, 세저리안 수트 쪽으로 이제 점점 특수 유닛으로도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들의 업무 영역 자체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많은 영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굉장히 수많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세팅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는 포스트 어큐트 케어 셋업이라고 해서 이제 어큐트 케어가 끝난 직후에 입원 전담의가 케어하는 그런 세팅 그리고 포스트 디스차지 클리닉이라고 해서 퇴원 직후에 환자들과 연락을 이제 비대면 진료 형식으로 해서 약제 조절이라든지 팔로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포스트업의 재입원율을 10% 정도 감소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비용 효과가 있는 하스피탈리스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거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아카데미컬 롤도 이제 많이 이제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트레이닝 서비스에서 주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로 많은 메디컬 리서치 팀을 구성해서 어떤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아까 네 가지 역할 중에서 밑에 두 가지 에듀케이션 리서치 그리고 인하스피탈 시스템 케어라는 이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입원의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소사이티 오브 하스피탈 메디슨 SHM에서 저희가 애니얼 레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전체 이제 하스피탈리스트 중에서 아카데믹 그룹,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 속하는 군이 대략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논문에서는 새로운 이제 분야이고 여기서 이제 담당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임상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논의와 이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고 결국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군 뭐 학생, 전공의 그리고 헬스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이제 에듀케이션을 담당하고 리더십 스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카데믹 리서치에 대한 부분 담당하는 사람들을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회로 부른 이제 소사이티 오브 하스피탈 메디슨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학회가 사실 메인 학회이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한국에서 이걸 시작하고 저희가 이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외과에서도 2018년도에 이제 외과계 입원 전담 전문 연구회라는 걸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성하고 벌써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심포지움, 학회를 하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춘축의 심포지움이나 아니면 춘축의 외과학회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크게는 보시면 이제 두 개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운영이라든지 저희의 비전,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나머지 한 세션은 저희 이제 임상적인 클리니컬 업투데이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 9월에 있었던 심포지움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운영보다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었고요. 여기에는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간호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고, 임상적인 업투데이트는 저희가 이제 외과계이긴 하지만은 꼭 외과 환자에서 외과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는 저희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보시면 포스트 멘탈 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 강의를 좀 초청해서 들었었고요. 고령 환자에서의 페리오퍼레이티브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병동에서 이제 외과 환자에서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은 매시브 블리딩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매니지하고 이런 매시브 블리딩에 대처하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디컬 스튜던트들에 대해서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가 베드사이드에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학생 티칭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일반외과에서 중환자 실습 그리고 병동 실습을 묶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 외과 실습 6주 중에서 이틀을 일반외과 실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베드사이드에서 환자와 면담하는 부분, 피지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듀케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지만은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서브 인턴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냥 단순히 루틴한 교육 외에도 서브 인턴십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미국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하스피탈리스트가 와서 진료를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역할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펠로우십을 이제 하게 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지만은 대략적으로는 1년 내지 2년 정도의 펠로우십을 가지고요. 각 기관별로 1년에 한 명 내지 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그 1, 2년 정도의 그 프로그램 기간 중에서 이제 대략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타임 어텐딩 시프트를 해서 이제 환자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에듀케이션 스킬, 에듀케이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에듀케이션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병동에서 중환을 만나기 때문에 크리티컬 케어에 대한 부분도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받긴 하지만은 노년 내과 환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페이션트 세이프티, 퀄리티 임프루먼트, 리더십, 리서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퀄리티 임프루먼트, 메디컬 에듀케이션, 헬스 서비스 리서치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되는데 몇몇 기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더해서 빨리 이제 그로잉하는 그런 필드다 보니까 이제 메이오 클리닉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 기관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컨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더해서 어드밴스드 어떤 디그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긴 독특하게 의학이 아닌 비즈니스 스쿨에서의 MBA라든지 그 에듀케이션에 대한 포스트 마스터 서티피케이션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하스피탈리스트 영역이 이제 워낙 스페셜리스트 필드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아 쪽에서는 보시면 이제 PHM이라고 되는데 페디아트릭 하스피탈 메디슨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여기의 내용은 사실 이제 2015년도 정도에 소아과 학회에서 이제 미국의 소아과 학회에서 이 페디아트릭 하스피탈 메디슨을 스페셜리티로 이렇게 서제스천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서티피케이션 취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 다른 세부 전문의들하고 유사하게 그 기간을 넘어서면은 반드시 펠로우십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지컬 하스피탈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페셜리스트 필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11년도에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 저널오브 하스피탈 메디슨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런 패컬티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논문을 냈었는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해서 지금 이런 필드들이 확대되는 거 보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며칠 전에 했던 저희 이제 그 2023 세브란스 서저리 심포지움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만은 리더십은 이제 사람의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다라는 얘기를 거기서도 했었는데
마찬가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리더십 아카데미가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데 기본 코스, 중간 코스, 마스터 코스로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내년에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원내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코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넬 대학이 우리 병원 내과와 지금 MOU를 맺고 서로 상호 방문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닥터 에반스 이분이 이제 그 코넬대 그 하스피탈 메디슨의 헤드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도 여러 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그 아카데믹 하스피탈 양성을 하고 있고 이분 밑에 이제 제니퍼리라고 이제 한국계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하스피탈리스트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병원의 QI 파트에서 이제 바이스 치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피탈리스트가 QI나 페이션트 세이프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관 경영진 이제 리더십에도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원내 이제 입원 전담 교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있고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과에서는 이제 저와 정윤비 선생님 그리고 박민영 선생님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감염관리위원회나 재난대응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더 인원이 늘고 더 많은 위원회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활동들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은 지금 내외과 통틀어서 입원 전담 교수가 약 35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코넬대 같은 경우도 있고 시카고대나 이런 데도 각 기관에 적어도 80명 혹은 그 이상의 하스피탈리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스케줄부터 가장 어려움이 좀 어렵다고 하고 이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스케줄러를 하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행정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어드미션만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신원만 받는 사람, 저희처럼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 또 포스트 디스차지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으로 분배된 게 아니라 그들의 듀티 중에서 이런 듀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환자를 보자고 에듀케이션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이나 원데이 워드, 그러니까 단기 병동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환자 진료할 때도 있고, 그리고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백업 듀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출근 못하는 펑크가 났을 때, 스케줄 펑크가 났을 때 그거 백업하는 백업 듀티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이제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임상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한 38% 정도, 그리고 헬스 서비스나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에 대한 내용이 합쳐서 40% 정도, 그리고 에듀케이션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 병원들이 굉장히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인포마틱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과 혹은 AI와 이런 의료가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도 이제 하스피탈리스트를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저희가 초기에는 처음에 이제 외국에는 주로 내과나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서지컬 하스피탈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델 그리고 외과에서 서지컬 하스피탈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비전을 가질지에 대한 이런 페이퍼들을 주로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외과다 보니까 외과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제 음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이퍼를 작성을 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들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자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서 당연히 저희가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서 워크로드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였고
대략 한 470케이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다이렉트하게 진료하는 시간, 또 인다이렉트한 페이션트 케어 타임을 분석을 해서 지금 서브미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주말 진료를 하면서 주말에 운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운드 케어를 했을 때 저희의 코스트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분석을 대략 10,000케이스 정도를 리뷰를 했고 지금 분석이 끝나서 지금 영문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퀘스처니어를 오는 데이터만 일단 수집을 하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런 연구에 대한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 관심이 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이다 보니까 베드사이드 티칭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무 기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연구회가 구성되었지만은 외과 환자에서 이 노년 환자들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을지 메디컬 팀에서 이 외과 의사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아카데믹 서지컬 하스피탈리스트 용어가 없습니다. 구글 스칼러에도 없고 저희가 펀메드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저희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이제 외과 수술과 하스피탈 베이스드 케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저희가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예측이 아마 저희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과는 다르게 서지컬 하스피탈리스트라는 이제 외과 의사 중심의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의료 현실에 맞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어렵다 보니 우리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도입 이제 시작하는 아카데믹 하스피탈리스트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 더해서 저희가 아카데믹 서지컬 하스피탈리티를 구축하고 만들어가고 또 이제 저희 같은 대형기관에서 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외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많은 조언과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주 교수님, 수본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분야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석해주신 이렇게 코멘트 혹은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서지컬 호스피탈리스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거의 20년이 되면서 활발하게 되는데 페디아트릭 호스피탈리스트도 있고 심장 관련 이런 환자 전문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지컬 호스피탈리스트가 처음 시도될 때는 외과 전문 자격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펠로우 기간을 지나야 된다면 만약 소아 전문 호스피탈리스트가 되면 기존의 소아과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디오 환자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환자들을 보려면 기존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처음에 사실 이런 자격증과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라이즈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분야가 단순히 교육이나 어떤 저희가 뭐 보수교육 같은 것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련 국가들끼리 조금 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과 소아외과, 심지어 최근 들어서 안과에도 하스피탈리스트가 구축되면서 사실 안과 같은 분야는 안과 의사로만 지금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이렇게 좀 서브 스페셜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펠로우십을 할 때 호스피탈리스트 펠로우십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미국의 예를 보면은 저희도 그런 방향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명식입니다. 예, 정문주 감사합니다. 교수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 하셔서 하시는데 오늘 인력 축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허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레지던트가 한 1년에 2,000명 시험 봅니다. 근데 전문의 합격률이 75%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0명 정도의 불합격이 생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허스피탈리스트로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은 전문의 시험을 4번 떨어지면 다시 레지던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이상 떨어진 친구들은 그냥 그 전문의 자격 취득 없이 그냥 어차피 수료를 했으니 서지컬 호스피탈리스트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문의 합격률을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질 문제랑 해서. 특히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게 되면 국시 합격률이 지금처럼 100%, 95% 이상 됐을 때는 충분한 자질이 없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향이고요. 우리나라의 전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면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명의 허스피탈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기는 지금 fellow 지원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fellow 지원율도 낮은 상태고 전공의 지원율이 낮으니까 그게 fellow 지원율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fellow 지원율이 높다 보니 대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허스피탈리스트로 흡수해서 1년 아니면 2년 정도 허스피탈리스트를 하면 펠로우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저희는 꿈의 그 트랙인 것 같아요. 근데 정원주 교수님 혹시 실무에서 하시면서 지금 저희 서저리 파트,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로 입원 전담이 구성이 안 되니 가정의 학과도 열었고 여러 개 열었는데도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앞에서 연구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 지원율이 낮은 거에는 외과 환자를 본다는 부담도 있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 저희가 근무하거나 진료하는 걸 본 캔디데이트들도 저희 기관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어떤 보수 교육이나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환자를 보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하셨듯이 그 이제 펠로우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전 단계로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공할 분야에서 인페이션트 케어를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좀 더 심화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또 어떤 나름의 교육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의 문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전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